자, 이제 238페이지 갈래복합에 대해서 봐보도록 합시다. 갈래복합은 이 지문도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순서대로 읽고 문제를 어느 순서대로 풀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한 작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작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세 작품이 나오면 가와 나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가와 다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나와 다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 세트를 먼저 보면 41번은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래서 다 읽어야 돼요. 42번도 마찬가지처럼 보이는데 근데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번, 2번은 가, 3번은 나, 4번, 5번은 다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는 한 작품을 읽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보기를 보고 가 읽고 1, 2번, 뭐 나 읽고 3번, 다 읽고 4, 5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43번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것은 기역부터 미음이 만약에 흩어져 있다면 그러면 뭐 두 작품, 세 작품 정도를 읽어줘야 하고 흩어져 있지 않다면 이 문제처럼 가와 나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44번은 가와 다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45번은 다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거 꼭 가, 나, 다 순으로 읽을 필요는 없겠지. 다부터 읽을 수도 있고 뭐 나부터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읽는 게 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부터 쭉 읽고 해결을 해도 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읽는 게 편하니까 가 작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형기라는 시인은 낙화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시를 썼던 사람인 거지. 숨바꼭질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렇지만 뭐 이 시도 뭐 아주 잘 쓴 시입니다. 근데 일단 가부터 읽자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42번의 보기를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전혀 상관없는 세 편의 작품, 그러니까 두 편의 현대시와 한 편의 수필이 왜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42번을 보면 문학작품에서는 소멸과 생성,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이 세 작품의 연계 이유입니다. 소멸, 생성, 죽음,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라는 거지. 이것은 죽음을 존재의 단순한 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 생성의 근원으로 보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불교의 윤회처럼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작품들이라는 거지. 가와 나는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치를 일깨워 주고, 그러니까 가와 나는 죽으면 다시 뭐 태어나는데 기여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작품이고, 다는 늙음이 갖는 완성의 미와 소멸 속에서 생성하는 생명의 원리를 함께 되돌아보게 한다. 다는 죽음이 아니고 늙음이 갖는 의미를 소재로 혹은 주제로 글을 쓴 수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가부터.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여기서 이제 시적 상황이 나오게 되죠. 당나귀가 죽은 거예요. 당나귀의 죽음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 당나귀가 늙은 당나귀야. 그 늙은 당나귀가 죽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라는 말이 있지. 이 그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그 당나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당나귀에게 특별함, 개별적인 의미, 그리고 특수함, 특정함의 의미를 주게 되는 거야. 특정함, 의미를 당나귀에 부여하게 돼. 그러면 이 죽음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거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은 있었지만 병명을 따져서 뭐래? 갑자기 반말하고 있죠. 반말하면 왜 이래? 가 되겠지. 그러니까 말을 걸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죽음의 원인은 뇌졸중이다. 그런데 이 뇌졸중이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중입니다.
병명 중에서 중으로 끝나는 건 뇌졸중밖에 없어요. 뇌졸중으로 죽었지만 원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죽음, 이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죽음 다음에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었다는 거죠.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 그래서 이 죽음부터 돌아감까지는 약속이라는 거야. 법칙이라는 거지. 엄숙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지. 그 이행을 주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켜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약속이자 법칙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죽지마, 뭐 분해되지마, 돌아가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은 또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죽음이 무엇이냐?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조, 즉 전제라는 거지. 삶의 전제가, 탄생의 전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성의 전제는 소멸이라는 거지. 나무와 풀들이 수런대면서 바람과 구름은 손짓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칙, 이 약속이자 이 법칙을 온 자연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면서 얘기를 막 나누면서 이리 와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 목격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어.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박수는 쳐줄 수 있다는 거지. 이리 와 라고 응원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봄볕 다냥한 오후 한때 당나귀는 덜컥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죽음을 수용했다라는 거겠지.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이 죽음이 바로 숨바꼭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이자 이 법칙이자 이 당나귀의 이 죽음이 숨바꼭질이라는 거지. 숨바꼭질.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이게 왜 숨바꼭질이라고 하냐면 숨바꼭질 자체가 어디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 사라짐과 나타남의 게임인 거지. 요게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죽었다가 분해되면 사라지겠지. 돌아갔다가 새로 태어나면 나타나는 게 될 거예요. 그 숨바꼭질처럼 죽음도 그런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숨바꼭질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사실 죽음을 누군가는 소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요런 사람은 이제 숨바꼭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죽음을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야. 이 이형기라는 시인이 이 시 안에서 죽음을 숨바꼭질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숨바꼭질을 그리고 이 숨바꼭질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사실 갖고 있잖아. 요 의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걸 상징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흰 옷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상징의 뜻을 알고 있는 그런 상징은 보편적 상징이라고 부르고, 혹은 원형적 상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형기 혼자만 알고 있는 상징은 개인적 상징이라고 불러요. 숨바꼭질은 개인적 상징이다 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형기의 숨바꼭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도 한번 봐봅시다. 박남준의 흰 부추꽃으로를 한번 봐봅시다. 나는 이렇게 쭉 읽고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구절의 이해를 같이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자, 흰 부추꽃으로, 흰 부추꽃으로 에서
부추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흰과 으로는 알 수 있어. 흰은 순수의 상징이잖아, 보통. 보통은 흰색은 순수를 의미하는 거지. 으로는 뭐야? 내가 카메라 밖으로, 카메라 안으로 이렇게 나의 장소로 이동하는 거지. 지향을 뜻해요, 지향. 순수한 무언가를 지향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이 시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부추꽃이 무엇인지만 이제 이 시를 통해서 파악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42번의 보기를 통해서 뭐 죽음과 생성을 이어 놓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그리고 몸이 서툴어. 손재주가 없는 거지. 나도 그래, 나도. 뭔가 이제 하나 만지려고 하면 자꾸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이래. 나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데도 삼각대에다가 휴대폰만 끼우면 되는 건데 이걸 하느라고 한 15분, 한 20분은 보는 것 같아. 몸이 서툴어. 몸이 서툴면 어떻게 돼? 이 온몸이 고생이고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몸이, 근데 사실 몸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 정신으로서도 살잖아. 그런데 사는 일이 다 서툴다라고 확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몸이 서툴어. 그래서 나는 사는 게 서툴어, 힘들어 라고 하는 거지. 이 확장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자기 반성의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이 몸이 서툴다라는 게 바로 나무를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의 직업인 거지, 직업. 이 나무를 하는 일이 몸이 서툴기 때문에 자꾸 어딘가는 다친다라는 거야. 하루해가 저문다. 이 절뚝거리면서 돌아오는 하루해가 저문다. 그런데 이 하루해는 며칠일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거니까. 이것이 늘 그랬다. 늘.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말고 요거만 먼저 놓고 보면 나무를 하다가 손등도 다치고 다리 어디도 찢기고 긁혀서 돌아오는 길을 절룩거렸다. 이거는 그 어느 하루의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삶이라고 늘 그랬다. 나의 삶이 그랬다 라고 한다면 이 나무를 하다가 다치고 뭐 찢겨지고 긁히고 해서 계속해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삶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어느 게 맞다가 아니고.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즉, 그래서 해가 저물었잖아. 그래서 어둠이 찾아온 거야. 이 어둠은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하는 거야. 이게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고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라고 한다면 뭐 별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로 밤이 되면 감상적이 되지. 그래서 어둠 속에서 감성이나 뭐 감상이나 이런 것들에 젖는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별빛이 차다. 이 빛이 차. 공감각적 심상인 거지. 불을 지펴야겠군. 그래서 감상적이 됐어. 그런데 이 감상의 결과가 뭐였어? 추워. 뭔가 서늘해. 왜? 자기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이 추워.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지펴야 돼. 불이 필요해. 근데 불을 지피려면 뭐가 필요해? 장작이 필요해. 이렇게 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작은 어디서 와? 여기서 와. 내가 나무 하는 일이 나의 직업이었거든. 그래서 이것들은 장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무가 모여서 살면서 깊어졌다라는 건 사실 뭐 깊이는 땅이니까 똑같겠지만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뭐 산이 깊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숲이 깊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빽빽하게 자라났었던 것들이다 라는 거지.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은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그런데 장작을 피다 보니까 이 장작 중에서 유독 활활 타오르는 게 있는 거야. 타오르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이게 바로 옹이가 박힌 나무. 이거 옹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이제 옹이인 거지. 여기 이렇게 외부적인 상처가 나서 나무에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옹이가 무엇이냐? 상처다. 그러면 상처받은 나무다. 옹이 박힌 나무는 상처받은 나무다 라는 거지. 그런데 상처는 어디서 와? 여기서 와. 내가 다쳤거든. 나도.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이승은 이제 세상 얘기하는 거지. 세상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거야. 상처를 받은 거지. 그리하여 일그러져 버린 거야. 반듯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상처받은 나무다. 여기서 든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의 내용은 상처받은, 즉 제대로 좋은 품질이 아닌 아주 잘생기고 멋진 것들이 아닌 것들도, 상처받은 것들도 한 번은 밝게 빛난다. 근데 상처받은 것들은 누구야? 나야, 나. 화자인 거지. 이런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는 거야. 자기 위안을 얻고 있는 거야.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나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옹이 박힌 나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나는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거야? 무거운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먼지처럼 상승했으면 좋겠어. 먼지는 가벼움이거든. 그래서 무거움과 가벼움이 촉각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 날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에요. 사실 이것은 가벼워지고 싶은 소망일 수도 있어. 뭔가 내가 그러니까 한방 보여줘야지, 이런 소망이라기보다는 가벼워지고 싶다, 상처로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소망일 수 있는 거지.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그러면 먼지처럼 상승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재가 된다는 거야. 흰 재. 그런데 이 흰 재를 어디다 뿌리느냐? 부추밭에 뿌리는 거죠. 부추밭에 뿌리면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부추꽃이 피어나는 거지. 그러면 목숨이 환해질까? 그래서 목숨, 즉 뭐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겠지.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이렇게 부추꽃이 무엇이냐? 요거 같은 거요. 환생이라는 거지. 그러면 흰 부추꽃으로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부추꽃의 의미는 순수한 뭐 환생이라거나 순수한 뭐 치유라거나 승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정리를 해보면 옹이가 있고, 옹이는 재가 되고, 이 재는 부추꽃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옹이가 재가 될 때 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은 모든 걸 소멸시켜버리는 존재니까 재는 죽음을 의미해. 죽음. 근데 이 죽음을 밭에 뿌렸더니 뭔가 이 부추꽃이 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부추는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니까 부추가 되겠지. 다시 씨앗이 되겠지. 씨앗을 뿌리겠지. 그래서 이 부추꽃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그것도 아주 순수한
생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이 흰 부추꽃으로의 이 주제인 거지.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시는 자신의 서툴기만 한 삶을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이 서툰 삶에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상처를 치유하고 혹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것이 어떤 좋은 걸로 승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들 사실 모두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여러분들도 처음 겪고 있는 고3의 생활이라서 실수도 많고 뭐 후회도 많고 그럴 거예요. 모두 다 삶이 서툴다고. 뭐 40년이 넘게 살아온 나도 50년 가까이 살아온 원장원 선생님도 이 삶은 언제나 서툴다고. 서툴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물리적인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삶이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처를 상처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나의 옹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정말 우울해지겠지. 차라리 이 상처로 인하여 뭔가 좋은 걸 내가 얻거나 혹은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그래야 나의 상처, 나의 뭐 흉터, 이런 것들이 이제 헛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소망들이 하나씩 있는 거지. 그런 소망을 시로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의 특징은 시어들이 의미들이 이렇게 정서가 변하고 태도가 확정되면서 시어들의 의미가 이어진다는 데 있어요. 시어의 의미가 이어진다라는 것, 예를 들면 첫 번째 가시를 보면 죽었다, 분해되었다, 돌아간다,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시도 서툴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핀다, 이것들, 옹이 박힌 나무, 상처받은 나무,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내 삶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으면, 그리고 흰재, 부추밭, 목숨이 환해진다, 환생이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들은 아주 잘 쓴 시이기도 하지만 도식적인 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시어를 동글동글하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쫙 이을 수 있는 시라는 거야. 이해가 잘 되는 시라는 뜻이에요. 쉬운 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워낙 문제가 많이 딸려있는 5문제 혹은 6문제씩 딸려있는 그런 세트일 거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데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시들은. 수필도 마찬가지야. 수필은 뭐야? 수필은 3단계의 구성을 갖고 있잖아. 자신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의 일상의 경험인 거죠. 이거는 일상적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 경험에서 이 경험을 독특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독특한 해석에 의해서 보편적인 교훈을 혹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것을 보편을 썼으니까 일반화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수필이라는 거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거 하나씩 걷어낼 수 있는 거야. 이 수많은 문장들을 하나씩 걷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수필은 그렇게 만만한 수필은 아니에요. 김훈은 우리가 그 카레 노래를 봤을 때도 이야기를 당연히 했지만 기자 출신이라서 아주 짧고, 그리고 수식어가 없는 그런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체를 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짧은 문장일수록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긴 문장이라면 길게 수식어를 통해서 문장을 읽거나 혹은 문장을 안아버리면서 정보를 거기다가 하나씩 풀어놓는다고. 정보의 양은 많을 수 있지만 그게 풀려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짧은 문장은 정보의 양이 적어 보이지만 다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걷어내고 뺄 그런 문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문학작품이니까 당연히 읽어야겠지. 나무는 개체 안의 세대를 축적한다. 그쵸? 그렇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가 나무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이 일상적 경험이 나무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거 쭉 읽어보면 나무 말고 자전거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나무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나간 세대는 동심원의 안쪽으로 보이고 젊은 세대가 몸의 바깥쪽을 둘러싼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한 개체 안에 세대를 축적한다라고 보았네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고, 안쪽은 지나간 세대. 우리는 42번을 통해서 이 기문의 수필, 나이테와 자전거가 노년, 늙음에 대한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겠지. 아무튼 바깥쪽은 젊은 세대인 거지.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 바로 밑이 가장 활발히 살아있는 세대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껍질 바로 밑이 가장 젊고 여기가 가장 늙은 그런 곳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뿌리의 물을 우듬지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들을 빛나게 하고 나무의 몸통을 키운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거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점차 기능이 둔화되고 마침내 정지되어 동심원 안쪽으로 숨어들고 나무 껍질 밑에는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야. 노년이. 젊음은 바깥쪽을 둘러싸고 늙음은 안쪽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젊음, 여기가 노년이라고 보는 거죠.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 밑둥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지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은 대부분의 생명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 지나간 세대는 안쪽으로 갈수록 생명 기능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동심원의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아 무기물로 변해 있고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즉 안쪽 중에서도 중심부는 생명의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사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중심부는 무의가 정막의 나라인데 이거는 이 작가의 비유인 거죠.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덩치를 키우는 기능은 무의가 아니고 위라는 거지. 뭔가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무의는 그렇게 의지와 목적 없이 의지적인 행동이나 목적이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무의입니다. 정막은 고요한 거지. 생명력이 없으니까 고요하겠지. 나라인데 이 무의의 중심이 나무의 전존재를 하늘을 향한 수직으로 버티게 해준다. 그쵸?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얘네들도 짐은 아닌 거지.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다. 그래서 무의는 존재의 뼈대이다 라고.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존재의 뼈대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나무는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서 있어야 나무잖아. 그 일을 얘가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라는 존재성, 정체성을 이 중심부가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지. 하나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의 역할 분담과 전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일의 기쁨이다. 자, 해석 나왔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작가에게는 세대의 역할 분담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일의 기쁨이다. 근데 안과 바깥으로 나누는 이것이 바로 나이테잖아. 나이테는 세대의 역할 분담이다 라고 작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안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음은 완성이다 라고. 이 완성은 정막한 무의이며 단단한 응축인 것인데 완성의 의미가 나와 있죠. 하늘을 향해 곧게 서는 나무의 향일성은 이 중심의 무의에 기대고 있다. 향일성은 태양을 향하는 성질이란 뜻입니다. 무의의 중심이 곧게 서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거죽의 젊음은 살자리를 잃는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여기 이제 땅에 닿겠지? 이쪽으로 쓰러졌다 치면 여기가 땅에 닿을 거야. 땅은 축축하니까 이게 이제 축축해져. 그럼 어떻게 돼? 썩게 돼. 그럼 죽어요, 나무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심에 있는 무기질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지.
중심부는 존재의 고유한 기둥이고 반복하고 있네요. 바깥쪽은 생성에 바쁜 현장인데 새로운 세대의 표층이 태어나면 생성과 존재가 사명을 교대하면서 나이테는 하나씩 늘어간다. 이것들은 교대한다, 순환한다 라는 거지. 동심원 속에서 늙음과 젊음이, 전위와 후방이 순탄한 질서를 이루며, 여기가 전위, 후방이에요. 나무는 곧게 서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잎을 떨군다. 나이테의 동심원 속에서 후방이 전위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한 것이어서 이 피는 나무의 그 찬란한 전위는 모두 이 후방에 기대어 있다. 여기가 훨씬 단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음은 단단한 응축이자 정확한 무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중심부 쪽 후방의 나무의 가장 단단하고 안정된 부분이다. 안정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세울 때 목공은 나무의 겉부분은 다 깎아버리고 고급 가구는 대부분이 후방만을 잘라내서 목재로 쓰고 있다. 이해까지 들어가면서, 이 실생활의 이해까지 들어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석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나무들 사이로 자전거로 달릴 때 바퀴는 굴러도 바퀴의 중심축의 한 극점은 항상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극점과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극점과 바퀴로 나뉘는데 극점은 움직임이 없다. 생명의 기능이 없다와 같은 거죠. 이 극점이 움직인다면 자전거 바퀴의 회전 운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움직임이 없어서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지. 정막한 중심은 나이테 동심원 속에 있고 자전거 바퀴 속에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정막한 중심이다 라고. 숲속으로 자전거를 저어갈 때 나무와 자전거는 다르지 않다. 나무는 늘 인간의 마을에서 자란다. 광릉숲은 서울에서 가까워 좋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창작의 계기죠. 이 일상적 경험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전거를 타고 광릉숲에 가서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요게 일상적 경험이고 해석이 이제 요 부분들인 거지. 교훈은 뭘까요? 교훈은 나오진 않았지만 교훈은 이걸 이제 그 인간의 세상,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생활로 확장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회도 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그 역할은 젊은 세대들이 하지만 이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회가 쓰러지지 않게, 사회가 소멸되지 않게 혹은 뭐 변질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노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김훈이라는 작가의 생각이었던 거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41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우린 모두 읽었으니까 가는 유사한 식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유사한 식구가 점층적으로 변주가 됩니까? 여기 유사한 식구라고 나올 만한 건 진짜 숨바꼭질이라도 잠적했다. 진짜 숨바꼭질이다. 이거밖에 없는데 점층은 하나씩 덧붙여야 되잖아. 숨바꼭질, 진짜 숨바꼭질, 너와 나의 진짜 숨바꼭질, 너와 나의 재밌었던 진짜 숨바꼭질. 이렇게 하는 게 점층이자 반복이겠지. 변주겠지. 근데 점층적 변주는 없습니다. 나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청자에게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려면 어때야 돼? 너희, 혹은 뭐 순이야, 뭐 이런 식의 대명사, 2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청자는 2인칭이니까, 화자 1인칭, 청자 2인칭이니까 2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그 사람의 이름이 있거나 혹은 뭐 학생들이요 이렇게 뭐 직업군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집단이라도 언급을 해야 하는데 나시는 그렇지 않죠. 나시의 청자는 사실 자기 자신이야. 독백이죠, 독백. 가와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 해당되는 설명이지 가에는 색채어가 없고 나에는 흰색이 있었죠. 나와 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이 선지는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문제를 낸 사람이 딱 봐도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어느 장르에 쓰여? 화자. 화자는 운문, 시에 쓰이는 말이에요. 화자는. 그럼 수필은 글쓰니, 작가 이렇게 부르지. 소설은 서술자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반드시 나뉘어 있어야 돼. 이론상 개념의 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필에 대한 선지에서 뭐 내용은 다 맞는데, 선지의 내용은 다 적절한데 화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틀린 선지가 돼요. 이의 신청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화자는 시인데요, 수필은 시가 아닌데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명확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다가 틀렸지. 5번, 가부터 다는 모두 자연의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실 뭐 자연을 다루고 있는 시들 중에서 이렇게 자연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은 시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보편적이고 두루뭉술한 그런 선지인 거지. 그러면 적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문제 자체가 쉽긴 하지만. 자, 42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학작품에서는 소멸과 생성,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가와 나는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떠올려 보면 가시의 늙은 당나귀의 죽음은 새로 태어날 무엇인가에 대한 전조다 라고 봤고, 나에서는 나의 흰 재가, 나의 상처가 흰 재가 되고 그 흰 재가 흰 부축꽃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보고 있었던 거지. 다는 늙음이 갖는 완성의 미와 소멸 속에서 생성하는 생명의 원리를 함께 되돌아보게 한다. 이게 바로 늙음이 갖는 완성의 미, 그리고 얘네들이 소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깥쪽이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건 순환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지. 가에서 커다란 몸집이 마침내 한 줌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와 연결되어 한 존재의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과정. 맞죠? 지워버렸지만 죽음이 분해가 돼서 돌아간 다음에 새로 태어나게 됐으니까. 가에서 이 모든 절차가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은 한 존재의 죽음이 또 다른 존재의 소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모든 절차가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는 건 어떤 뜻이야? 이것이 엄숙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다. 목격하고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참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지. 나에서 흰 부축꽃을 흰재가 부추밭에 뿌려져 이루어진 환한 환생이라고 한 것은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 재는 죽음이잖아. 불을 통해서 나무가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근데 존재의 소멸이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죽음인데 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한 존재의 죽음, 이 나 혹은 나무의 죽음이 다른 존재, 부추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지. 다에서 나무의 늙음을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한 것은 늙음에 내재되어 있는 완성의 미에 주목한 것이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에서 생명의 기능이 사라진 동심원의 안쪽이 나무의 전존재를 수직으로 버티게 한다는 것은 소멸 속에 내재된 생명의 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능이 사라진 건 소멸이지만 소멸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뭐 확장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응축이 되어서 다른 나무의 바깥 부분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서 이 중심이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바깥 부분도 이제 수직으로 서 있게 된 거지.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들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당겨서 모든 부분에 물을 전달해주는 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자신을 점점 뚱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이 바로 생명인 거지. 그 의미인 거죠. 43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19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 그 이행을 주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한 생명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화자의 고통인가? 아니지. 이 주인은 화자가 아니고 뭔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뭐 나무, 풀, 바람, 구름 정도겠죠. 온 자연이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화자의 고통은 아니지. 그리고 여기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사실 없어요. 당나귀도 죽음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묘사가 없지. 니은. 나무와 풀들이 수런대면서 바람과 구름은 손짓하고 있다. 니은은 부재하는 대상과의 소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복합적 한가에다가 무슨 뜻이야? 부재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없는 대상 없어요. 지금 당나귀가 뭐 죽어서 사라져버린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 소통은 또 뭐야? 두런두런 뭐 얘기를 나누고 뭐 손짓하고 있는 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야 이리 와 화이팅 힘내 라고 하는 건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 화자의 심정을 복합적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복합적 감각을 알아봅시다. 복합 감각은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심상의 나열이에요. 그때는 다른 감각을 나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콜릿은 쓰고 뭐 딸기는 달고,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초콜릿은 쓰고 딸기는 달고 귤은 시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안 돼. 초콜릿은 까맣고 딸기는 달고 귤은 몽글몽글하다 라고 하면 시가 미가 촉각을 나열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복합 감각이에요. 이것과 뭐 비교가 되는 게 공감각이죠.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별빛이 차다 이런 것처럼, 별빛은 시각인데 찬 건 촉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감각이고, 복합 감각은 서로 다른 감각을 나열하고 있다. 이게 복합 감각입니다. 니은을 보면 나무와 풀들이 수런대면서 바람과 구름은 손짓하고 있다. 이 부분은 수런대고 손짓한다. 수런대는 건 청각, 손짓하는 건 시각이에요. 복합 감각의 나열은 맞아. 디귿은 죽음과 관련된, 디귿 봅시다. 디귿. 봄볕 단양한 오후 한때는 죽음과 관련된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개조해. 뭔 소리야?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는 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지 나의 내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리을.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공감각적인 이미지는 맞죠.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각의 촉각화. 그런데 이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건가? 아니에요. 추위를 물리치고자 하는 거지. 어둠은 뭐야? 어두워지니까 고요한 것들이 반짝이기 시작하잖아. 어둠은 여기서 좋은 거야, 좋은 거. 자신의 내면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미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미음은 삶의 과정에서 안고 살아온 상처들이 이제는 가벼워져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 그쵸? 이 상처들이 가벼워져서, 상처들이 가벼워져서, 옹이라는 상처가 먼지처럼 가벼워져서 재가 되어서 부추꽃을 피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죠. 소망을 상반된 이미지를 활용했다.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가벼운 이런 그 촉각에 있어서의 상반된 이미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무거운 옹이, 뭐 날아간다 이런 그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도 있는 거지. 두 이미지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번. 가부터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의 뇌졸중과 다의 소멸하는 상태는 모두 존재의 생존 가치를 위협하는 모진 상황을 의미한다. 뇌졸중은 그 죽음의 원인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소멸한 상태는 생존 가치를 위협하는 건가? 아니지. 생존을 하게 해주는 거지. 전체의 생존을. 가의 미세한 세포와 다의 뿌리의 물은 모두 생명력의 원상 회복을 돕는 존재 원천이다. 뭐 뿌리의 물은 원상 회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예요. 미세한 세포는 분해하는 거지. 죽음 다음 단계잖아. 그래서 생명력의 원상 회복이라고 할 수 없지. 3번. 가의 엄숙한 약속은 존재가 순응해야 할 삶의 섭리. 뭘까?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삶의 섭리겠지. 다의 순탄한 질서는 여러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환기한다. 그렇지. 얘네들끼리의 질서니까 그런 거죠. 가의 침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존재의 삶을 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다의 정막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의하는 존재. 회의가 뭐야?
후회와 의심이야, 의심. 후회와 의심. 근데 여기서 이 중심부에 있는 그 생명력조차 없는 그 무기물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의심하고 있나? 아니지. 그래서 회의가 틀렸다. 5번, 가의 무릎을 꿇고는 외부에서 가해진 억압에 굴복하게 된 존재의 상황. 이 외부에서 가해진 억압,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대충, 그럴듯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억압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것이 약속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약속이라면 억압적일 수 있겠지. 다의 곧게 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려는 존재의 의지인가? 아니지. 남의 운명은 뭐야? 향일성이야. 그거를 도와주는 거지. 자, 45번 다의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 과정이에요. 보기, 대상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대상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연결하고 다른 대상과의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대상은 나무를 뜻하고 다른 대상은 자전거를 의미하겠죠. 나무 밑동에서 지름의 바깥쪽 일부만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식물학자들의 설명은 글쓴이가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바탕이 되었겠군. 이때 대상이 이제 나무의 중심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나무의 중심부는 생명력은 없지만 곧게 서게 해준다 라고. 여러 겹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승한다는 사실은 글쓴이가 대상의 속성을 통해 인식한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나무를 보면서 늙음과 젊음이 전위와 후방이 아무 탈 없이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깨달은 것은 글쓴이가 대상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다. 그렇죠. 그 노년과 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중장년층 이런 사람들의 각각의 세대들의 질서를 이 나무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지. 자전거 바퀴 속에도 정막한 중심이 있다고 한 것은 글쓴이가 중심 소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 즉 자전거를 주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도 소리가 움직이지 않네. 중심이 생명력이 없네. 나무도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목공이 기둥을 세울 때 후방만을 목재로 쓴다는 사실과 이게 이제 후방, 즉 중심부만 가치가 있다, 단단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한 것은 서로 유사성을 지닌 대상에 대비되는 속성? 아니죠. 상응되는 속성이겠지. 통해 삶의 다양성? 아니지. 삶의 교훈 같은 것들을 보여준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4회고 다음 시간에 5회의 문학작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